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문학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나누게 된 저는 한양대학교 국문과에서 학생들하고 시를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유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드릴 강의 요목은 주제를 서정시를 읽는 순간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서정시라고 하는 아주 인류의 역사와 거의 대등한 오래된 장르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이 장르의 필요성과 또 어떤 절실한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한번 작품들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세상이 가파르게 변해도 변치 않는 어떤 질서와 또 열망들이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특정한 지식이나 이론 같은 것들을 깔고 있지 않고요. 작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감과 좀 위안이랄까 뭐 이런 정서적인 어떤 결속감을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고를 짧게 썼는데요. 사실 원고를 뭐 읽는 것은 제가 지향하고 이런 얘기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류의 역사와 서정시의 역사가 거의 대등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헌학적으로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에 대한 경전 내지는 해석서들이 있습니다. 서양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에 시자가 나오죠. 뭐 두루 잘 알려져 있지만 그때 시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정시론이 아니고 당시 그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르로 쓰여지고 상연되었던 비극 장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극론이고 특별히 그 소포클레스의 작품들에 대한 실제 비평으로 책이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끔찍한 어떤 고통과 몰락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그걸 보고 있노라면 관객들이 혹은 독자들이 공포와 연민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이런 아주 오래된 그 이론을 벌써 한 2000년 훨씬 넘는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석학에 의해서 쓰여진 바가 있습니다. 서정시는 그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었던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시인들의 어떤 그 무가치함, 그래서 이 철인이 통치하는 이상국가에서 시인들을 추방하려고 했던 기획을 그 국가 구장에서 설계하죠. 그때 말하는 시도 역시 지금 저희가 말하는 서정시라기보다는 모든 언어 예술을 다 총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시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분은 비극론에 한정해서 썼고 어떤 분은 그 문자로 쓰여진 예술 장르 전 장르를 다 포괄했죠. 동양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나라의 현인이었던 공자 선생이 그 편집한 시경이라는 책이 있죠. 시의 경전이다 이런 책이 있겠는데 뭐 조금 확인해 보면 그 노나라 당시에 그 대중들이 또 뭐 지식층에서 불렸던 여러 그 이제 양식들을 다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문 양식도 있고 그냥 짧은 경구도 있고 그냥 요즘 말하는 유행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정시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었죠. 조금 이채롭지만 구약 성서에도 시편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의 시편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성경적 인물이 이제 거기 이제 악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운문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에서의 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정시하고 좀 흡사합니다. 그래서 동양, 서양, 유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시경, 시학, 시편이죠. 예, 그 시라고 하는 기표가 동일하지만 민족의 어떤 전통이나 또 그때 어떤 관행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정시는 언제부터 확립되었고 또 사람들이 이걸 시라고 인지했는가 이런 것은 이제 이제 시와 노래가 하나로 불렸던 전 근대 사회에서는 시가라고 불렸죠. 그러다가 시와 가가 독립해서
가는 노래가 되고 시는 이제 지금 우리 문자의 숲을 써서 서정시가 됨으로써 이 지금 말하는 서정시는 근대 이후 즉 시민사회와 자본주의가 성립된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은 한 17세기, 16세기부터 서정시가 본격화되었다고 보고 우리는 이제 19세기 후반 뭐 한자로 쓰여지긴 했습니다만 뭐 정다산이나 이런 분들, 일단 공문시가에서는 이제 이 최남선 이후에 이런 작품들을 서정시로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시 전체를 서정시라고 부르는 관행과 시에서 특별히 서정적이고 내면지향적이고 뭔가 감성적인 작품만 따로 떼서 좁은 의미의 서정시라고 부르는 관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다 서정시인이죠. 그렇게 말하면 넓은 의미의 서정시가 되고요. 그 중에서 김소월이나 김영랑이나 박재삼 같이 아주 그 내면지향적이고 소위 그 뭐랄까요, 이 감정의 떨림에 소소했던 시인들만 따로 추리면 좁은 의미의 서정 시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상 같은 시인은 서정 시인이 아니게 되고요. 또 참여 시인도 서정 시인이 아니게 되는 그런 분법도 존재합니다. 근데 뭐 제가 뭐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서정시의 용법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다 저마다의 어떤 그 경험과 어떤 그 취향으로 서정시라고 하는 장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도 있겠지만 문명의 흐름으로 보면은 인공지능 AI나 또 제4차 산업혁명 뭐 저희로서는 생소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런 그 이제 단순한 미디어 혁명이 아니고 주체 그러니까 언어의 주체까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에 기계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해도 언어의 주체는 인간이었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변한 거죠. 뭐 타자를 치다가 뭐 컴퓨터 자판을 친다든가 원고지에 쓰다가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이런 거의 변화라고 생각했지 언어의 주체가 비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체가 출현해서 실제로 인간과 전혀 다른 또 어떤 면에서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언어의 실질적인 주관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예술도 뭐 시도 혹시 이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다양하게 이렇게 창조되는 문명의 어떤 일부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인류가 겪어온 예술의 변화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우리에게는 뭐 이제 낯설고 뭐 아직은 불안한 예감에 불과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도 문학도 어떤 존재 방식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그런 시대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인간에게 말을 건네는 문학의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쯤 될 겁니다. 그리고 종착역은 근데 그 이렇게 뭐랄까요? 황혼이 원래 길잖아요.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의 황혼에 처해 있긴 하지만 이 순간이 참 아름답고 또 오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저물어 가지만 또 이렇게 특유의 아우라가 있는 그런 공간 같아요. 저는 여전히 그 이북이나 무슨 이런 지금 유튜브도 우리가 찍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주 종이책을 사랑합니다. 종이책은 이렇게 정보를 주는 기능도 하지만 그 종이 특유의 그 물질성이 있어요. 지질이 있고 지향이 있고 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출판사들 이게 시집을 보내오면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지향을 맡으면 어느 출판사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걸 고집해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좋은 그 감동적인 장면은 종이를 접기도 하고 또 밑줄을 치기도 하고 또 뭐 그러면서 어떤 기억의 욕망을 그 종이에다 투사했던 그 시간들이 독자로서는 최상급 존재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고 사라지고 전멸하기 때문에 바로 전에 봤던 장면들을 내가 이해한 것 같지만 탁 사라지고 나면 그냥 페이드 아웃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종이책 세대들이 가졌던 기억의 방식이
가장 그 어떤 문학의 본령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정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지막에 황혼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서정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언어를 씀으로써 언어를 더 이상 쓰지 않으려고 하는 역설적인 충동이 아니겠습니까? 그 극단으로 가면 이제 불교의 선문답과 만나겠죠. 더 극단으로 가면 침묵과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침묵은 문학이 될 수 없죠. 선문답도 미안하지만 문학적 영역보다 조무적 영역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소통지향적이고 의미론적이고 뭔가 말을 건네면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니까. 근데 서정시는 그 선문답과 그 이해하고 설득하는 그 사이에서 서성거리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하지 않고 뭔가 느낌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지 설명하고 뭐 이해시키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시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서정시가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는 그 무엇을 준다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몇 편의 그 아름다운 서정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먼저 그 이제 독일의 유명한 작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잠언 산문시죠. 한두 구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백석의 흰바람백이 있어와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 두 분이 동시에 호명함으로써 한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됐죠. 이 순수한 모순인 장미를 자기 묘비명에 박았던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이제 프라하 출신이지만 나중에 파리에 와서 이제 아주 외롭게 살면서 말테의 숲이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20세기 초엽의 파리 풍경을 그린 그 시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가을날이라는 시를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했습니다로 시작하는 시였는데 이분의 산문시를 아마 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선생님들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위안을 주는 이라고 해서 그가 자신이 하는 말처럼 소박하거나 평탄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이 역시 어려움과 슬픔 속에 살고 있으며 당신보다 훨씬 더 지쳐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당신을 위안할 수 없었으리라. 삶을 꼭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어쩌면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그대로 맞이하라. 길을 걷는 아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을 선물로 받아들이듯 아이는 꽃잎을 모아 간직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머리카락에 행복하게 머무른 꽃잎들을 가볍게 떼어내면서 아이는 아름다운 젊은 시절로 나아가며 손을 내밀 뿐이다. 위안을 받아본 사람은 위안할 줄 안다는 거. 다음에 상처받은 자가 위안의 주체가 된다는 거. 또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 또 자연사물, 꽃잎이죠. 그런 것들이 내면과 이어진다는 서정시의 소통 구조하고 이 시는 아주 닮아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순간의 영원성이죠. 그 사랑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 우연히 필연이 되는 과정을 발견하는 지혜이기도 하고 그 인생론이 서정시의 형상화 원리하고 닮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 이 레바논 출신의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했어요. 예언자, 또 프로핏이라고 하는 이 작품집이 아마 저도 뭐 2권 정도 다른 번역본을 갖고 있을 정도로 지금은 우리 대학생들이 칼릴 지브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크리스천 아미르티나 에리 프롬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는데 역시 지금 도서시장에서 거의 잘 이렇게 채택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식도 유행도 참 한때 대세가 됐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참 그게 인생의 참 평등함 같아요. 누구나 다 사라집니다. 그 사라져가는 자의 뒷모습만 다를 뿐이지. 근데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작품의 한 대목을 떠올려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리하여 너희 사이에서 하늘 바람이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그것으로 서로를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너희 영혼과 영혼의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펼쳐 놓아두라. 서로 잔을 채우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 빵을 나누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더불어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되 모두는 스스로 혼자 있게 하라. 현악기 줄이 하나의 음악을 울려도 저 혼자 하나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되 그 안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커다란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 가슴을 간직하게 되리라. 함께 서 있으되 너무 가까이 있지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 자랄 수 없나니. 예, 거기까지군요. 예. 이게 말하자면 집착과 자유로움이라는 양면성이 사랑의 어떤 형태지요. 사실은 그 모든 사랑은 그 이제 에브리원이 온리원으로 바뀌는 순간인데, 그러니까 집착이죠. 당연히 선택이고 편집증적 스토킹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스토킹이 사랑이겠죠. 근데 사랑이 성숙해 가면은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춤추게 하고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펼쳐두게 하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인칭이 욕망의 대상이었다가 2인칭과 1인칭이 같이 함께 복수 1인칭으로 태어나는 뭐 그런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가 필요합니다. 둘이 탁 붙어 있으면 이 좌우와 타자가 이게 서로 상승하면서 복수 1인칭으로 태어나는 장면들이 사실은 타자를 발견하는 과정이 없었을 텐데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정 씨의 짧은 발화를 통해서 삶의 순간적인 어떤 성숙과 회복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이죠. 집착과 자유로움이 결국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지혜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랑하면 자유롭게 하라는 말을 정말 믿고 살았어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에게 집착하는 것과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자기가 별 구애 없이 자유롭게 하는 그 수준에서 어떤 성숙의 지표가 드러나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이렇게 놓아주고 싶고 마음으로는 내가 익명의 어떤 배경으로만 존재하고 싶고 그러더라도 언제나 그 새로운 집념으로 또 대상에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면성.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서정시는 빛과 그늘, 생선과 소멸, 심지어는 뭐 이렇게 융기하고 침잠하고 또 나타나고 사라지고 또 있으되 없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느낌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이 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으로 쓰여진 제목 없는 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아우님께서 서시라는 제목으로 이제 윤동주의 그 재판에다가 제목을 붙이죠. 근데 그 서시의 기가 막힌 내용이 9줄밖에 안 되지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쓴 게 윤동주의 가장 깊은 성숙을 보여줍니다. 사실 죽어가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하루 죽어가죠. 살아가다가 죽어가다가 동의어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찌 동의어겠어요? 어떤 사람은 존재의 앞모습을 보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존재의 뒷모습을 보고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당시가 태평양 전쟁에 이제 시작되는 시기고, 윤동주는 졸업도 빨리 해야 될 정도로 시대가 급박할 1941년 11월에 아마 사랑하는 존재자들의 뒷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들이 젊건 어리건 나이가 들었건 죽어가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 그건 바로 앞에 노래했던 별을 노래하는 마음과 유사한 겁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해가 뜨면 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는 게 저는 뭔지 어릴 때 몰랐는데 별이 아름답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소멸해가는 자들의 뒷모습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어떤 가치를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바꿈으로써 소멸해가는 것이 꼭 부정적인 어떤 그 없어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과 절망도 반대말이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탱하는 양대축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행불행도 그렇죠. 이 행불행으로 가면 너무 이제 인생론으로 가서 이제 계몽적이 되는데 사실 서정 씨의 최고의 지혜는
행불행의 경계는 없다는 겁니다. 예,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없죠. 근데 인간이 그 욕망의 어떤 형태를 부여한 체제 안에 살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체제 사니까 욕망의 원리가 이제 자본이 되잖아요. 또 이렇게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권력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행불행의 위계를 나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점유한 사람은 행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그것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은 불행으로 이렇게 하는 체제에 익숙합니다. 근데 서정식은 뒤집죠. 뒤집어서 과부하된 사람들의 불행을 얘기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의 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불행 그럼 이게 맞느냐? 앞에 둘 다 일면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자신의 삶에 스스로 위안도 주고 충전도 해주는 그런 지혜가 서정식에 있다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며들며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의 타고르의 저녁의 노래라는 시가 짤막하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의 노래. 저녁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소멸해가는 시간 아닙니까? 네. 오래전에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저녁이 그 평안함으로 대지를 덮듯이 그대는 그대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었다. 저녁이 그 마력을 가르쳐준 것이었을까? 이는 당신이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별들이 모두 나타나기에 그대는 내 자신의 숨겨진 보물을 내게 보여주고 당신 자신은 한마디도 노래 부르지 않고 오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노래를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이때 그대는 종교적으로 뭐 절대자일 수도 있고요. 여기 타고르의 어떤 생애를 보면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자연 지금 우리 세대보다는 훨씬 더 자연과 친화했던 그들의 그 삶의 방식 그러니까 떠오르는 해, 지는 해, 뜨는 별, 부는 바람, 물결, 풀꽃 이런 것들에서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들은 노래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는 다 그들이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어와 목적어도 사실 바뀐 겁니다. 내가 풀꽃을 노래한 게 아니고 풀꽃이 그 노래를 가르쳐 준 거죠. 뭐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면 이 자와할랄 룸이라고 하는 인도의 여성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가 제일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짧은 사행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어요. 당신이 안 오신다면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당신이 오신다면 또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마지막 사행의 반전이 참 오랜 저의 이 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대하고 동격인데 그대가 안 오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더니 또 오시면 또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안 오셔도 부재든 현존이든 과잉이든 결핍이든 나타남이든 사라짐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신을 설명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침묵으로 말하시는 신, 어디나 있고 아무데도 없는 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라는 인칭은 늘 부재와 결핍밖에 없어요. 우리는 현실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배우자가 있고 연인이 있고 뭐 가족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부재해. 그런데 그 사람이 소멸해봐요. 부재해.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그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늘 한 걸음 뒤처져서 비로소 자각하게 되고 없음으로써 있음이 존재되고 사실 이제 없음으로써 존재를 일깨우는 정서가 그리움인데 그리움 사실 문학은 그리움이 보편적인 주제죠. 그리움 사실 아까 제가 자꾸 절대적 존재 신이나 자연을 얘기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회복할 수 없는 존재들 현실화할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갈망이 문학의 기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년 시절 떠나간 예대인 나의 젊은 날 뭐 이런 것들은 오로지 이제 언어를 통해서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소환하면 그게 다시 옵니까? 오지요. 그럼 더 존재합니까? 영원히 부재하죠.
근데 언어로 소환하는 순간 순간적 존재를 회복했다가 존재를 탈환하는 순간만 보여주고 또 사라져요. 그 순간적 탈환의 순간을 서정시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안 오신다면 이런 것들이 소용없겠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오신다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것들이 소용이 없게 된다는 이 봄의 가수원의 그 이러저러한 이 장치들 소도구들은 당신을 향한 가없는 사랑의 마음이 당신의 부재를 완성하는 필수 요목임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 불가능성과 불가피성 우리는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불가능성과 불가피성 사이에 우리의 존재는 늘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데 거기다 외적인 이제 고난까지 코비드 19이 이제 변화 양상들이 생기니까 여기서 위안받고 에너지를 충전했던 시절들이 뭔가 뒤집히는 것 같아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이 어떤 이런 질서를 끊임없이 숭앙하는 그 본능들이 있다. 그래서 좋은 서정시를 읽는 순간은 그래서 거기서 위안과 또 충전과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 삶의 어떤 그 뒤늦은 인준을 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30년대에 이른바 서정시의 맹장은 시문학파 전라남도 강진 출신의 김영란과 광주 송정리 출신의 박용철이 만들었던 시문학파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 반계 직계는 이제 박용철과 김영란이고요. 반계는 정지용도 있고 신석정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서정시를 썼고요. 한 축에는 이제 김기림과 김광균, 이상 같은 모더니즘이 있었고요. 또 한 축에는 이제 임화를 비롯한 카프의 이제 말하자면 참여시들이 있었죠. 근데 어떤 그 인공어를 통한 도시 문명을 노래했던 이상과 김기림의 시보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그 노동자들의 애환을 그리고 계급 해방을 노래했던 임화의 어떤 그 현해탄 위주로 하는 작품보다 지금 말하는 정지용이나 백석이나 신석정이나 김영란의 서정시가 더 애송시의 반열에 올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도 충전을 하는 힘은 서정시가 가장 사실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음의 힘이 인간의 존재 방식하고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더니스트들의 그 문명 비판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 의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심장 깊은 데 가서는 그 순간의 떨림에 대한 거기에 자기를 의탁함으로써 내가 우주에 존재한다는 걸 새삼 느끼는 그런 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트롯이 열풍인데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트로트로 하지 말고 동요로 해봅시다. 그러면 될지도 몰라요. 제가 최근에 어디다 글을 써가지고 우리 경남 창원 출신의 이원수 선생이 1916년에 어린이라는 잡지에다가 기고를 하죠. 그게 그 유명한 고향의 봄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근데 그 전에 수원 출신의 최순애 여사가 오빠 생각을 보내죠. 듬북듬북듬북새 논에서 울고. 근데 두 분이 이제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지가 맺어진 건데 두 분이 다 고향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 최순애 여사의 오빠 생각의 고향은 사랑하는 오빠가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근데 고향에 남았던 여동생이 우리 오빠 말 타면 뭘 두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탈향의 서사를 거기에 원축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원수는 그 고향을 떠난 자가 고향을 순간적으로 울긋불긋 꽃대벌 차린 동네로 탈환하는 시입니다. 두 시가 하나는 고향을 떠난 자의 슬픔, 하나는 고향을 떠난 자의 아주 황홀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부재하긴 매한가지. 어떻게 형상화하든 그 고향을 어떤 부재하는 고향을 영원히 자신의 어떤 존재론으로 삼는 방식이죠. 아마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도 떠나온 고향도 잃어버린 젊은 날도 다 언어로 소환할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불러서 순간적으로 존재케 하고 그리고
그 존재의 순간만 남기고 사라져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떨림을 경험했던 나도 사라져 갈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기억을 누군가가 또 가지면서 그 기억이 아슬하게 이어져 가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부재를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며 살고 또 그렇게 사라져 갈 것입니다. 저는 그 사라짐의 평등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라짐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하는 생각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시집을 사셔서 이렇게 짤막한 서정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휘황하고 성취하고 뭐 진도 나가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걸 이루어서가 아니라 사라짐의 평등성에 참여한다는 그 어떤 그것이 신의 은총이고 또 어떤 평등한 어떤 질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백석 선생이 이 하늘이 이 세상을 내릴 적에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건 이제 어서 그런 뛰어난 표현이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건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 높고라는 말을 구원의 명사 형용사로 딱 넣음으로써 외롭다가 아니라 고고하다로 바꾸잖아요. 네, 그런 고고함이 그 서정시의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문학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서정시를 읽는 순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다른 기회에 또 여러분들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